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제 19회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여기자 중에 원탑이죠. 미모 원탑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는데, 송채경화 기자가 지난 주말에 어딜 다녀왔어요. 어딜 다녀왔느냐? 송채경화 기자 이제 알겠죠? 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운기 학생 아버님이시죠. 진도까지 도보 순례 따라갔다 왔어요. 송채경화 기자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죠? 좋은 사람이고 취재도 열심히 하고요. 다만 재미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재미와 미모 중 하나만을 고른다면? 당연히 미모죠. 네,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었는데, 자, 제가 이 사진을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가족이시고 목에 아들의 사진, 희생된 아들의 사진을 걸고 지금 도보순례 하고 계신데, 그 대한민국 기자 중에 여기 따라가가지고 옆에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기자가 잘 없어요. 굉장히 기특해서 제가.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브리핑은 뭡니까? 네, 도보순례단 다녀온 얘기를 뭐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 건 취재차 간 건 아니었고, 세월호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취재차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그러니까 한 시민으로서 한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가서 또 보니까 자책감을 좀 털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게 오히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가서 하루 동안 걸었는데, 이 아버님들이 이제 3주 동안 걷고 지금 4주째 걷고 계신데, 처음 시작한 이유가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고통을 함께 자기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들이 두 분이 같이 가시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농담도 많이 하시는데, 농담을 하면서도 웃는 게 좀 웃는 게 아닌 그런 표정으로, 지금 사진도 보시면은 약간 웃으려고 하시지만 표정이 딱 보면은 뭔가 얼굴에 슬픔이 되게 가득하시잖아요. 또 걸어가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나눴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걸으시다 보니까 그 소식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혹시 분신자살하면 될까? 이런 말씀 딱 하시는 거여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이제 해남 우수영이라는 곳에서 진도 체육관까지 같이 걷는 여정을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진도 체육관이라는 팻말이 나오고 팽목항이라는 팻말이 나오니까 이제 아버님들이 급격히 농담도 줄어드시고 막 하시다가 진도 체육관 딱 도착하면서 4월 16일에 자기 아들의 소식을 듣고 진도 체육관 방문 딱 들어갔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이 아마 느껴지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아직 그 구조되지 못한 이제 피해자 가족들과 얼싸 안으면서 굉장히 슬픔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왔고, 그러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김어준의 파파이스도 듣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얘기를 너무 계속하니까 자기는 그 슬픔을, 이거를 들으면서 슬픔을 반복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자신을 치유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어제 나온 뉴스였죠. 광주지검에서 이제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 2, 3정에서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사실 그 방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저희는 벌써 몇 달 전에 했죠. 사고 초기부터. 그리고 조작됐다고. 사실 검찰 혹은 그 수사본부가 수사할 의지가 제대로 있기만 했다면 벌써 밝혀졌을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슈 브리핑 하나 더 하자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저희 김어준의 이전 KFC였죠. 1회부터 유성 씨가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었던 그 사건이 이제 조금씩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유성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간첩 혐의는 끝났고 간첩을 조작한 혐의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7월 29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재판소에서 이런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었던 임아무개 씨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본인이 국정원의 요구로 거짓 진술서를 썼다. 그리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증언을 했어요. 임 씨가 했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진술서는 당시 스스로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권 과장 그러니까 번개탄으로 자살 소동을 벌였던 권 과장이죠. 권 과장 등이 출력해온 내용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껴서 썼다. 권 과장이 지난 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유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 연습도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국정원이 작업을 한 거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전에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이 중국에 가서 간첩 조작을 하려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꼬셔서 돈을 주고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검찰에 제출했다고 제가 주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자라고. 그렇죠. 근데 황당무계하잖아요. 정말로.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작에는 설마 같은 한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슈 불평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 참여 이야기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이야기인 뮤지컬 꽃신이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배우 윤복희 씨가 일본군으로 연기를 하고요. 윤복희 씨가 일본군 여군으로 나오는데 일본인이지만 여군으로서 위안부들의 실상을 보고 위안부와 동화돼서 같은 일본군 사령관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 꽃신 뮤지컬을 보면서 3번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꼭 가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건 발생 직후에 다뤘던 유병원 사건에 대해서 2차 가설 진행이 있겠습니다. 네. 왜 제가 유병원 씨 사건을 다루냐면 종편은 이 정부의 책임을 포함하여 유병원 씨의 시신과 함께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끝났다 이거죠. 악마는 죽었다. 그런데 제가 유병원 씨의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게 유병원 씨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의 전부를 져야 해서가 아니라 이 유병원 씨 죽음으로 세월호 문제 전체를 확 덮으려고 하는 그 시도와 수작을 밝히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도된 것과 다르게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저의 사건 당일날 이야기했던 타살설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약간 조금 마음이 돌아가고 있어요. 약간. 자, 저는 여전히 타살설을 첫날처럼 주장하는 바인데 오늘 약간 거기에 보강 추론을 더해보겠습니다. 첫째, 발행이 풀. 이름이 예뻐요. 발행이. 네. 처음에는 저도 그 풀이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시신이 있고 풀이 주변에 누워 있었는데 그걸 보고 발견하라고 그랬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잔디밭이 있습니다. 코딱지만한, 요만한. 제가 그 잔디밭을 무척 아끼는데 원래 작으면 아끼는 거야. 근데 그 풀밭에 나는 잡초 있잖아요. 생명력이 엄청나요. 내가 분명히 뽑았는데 며칠 있으면 또 자라. 그걸 보면서 제가 글도 쓴 적이 있어요. 명저 권투를 빈다에 보면 맨 앞에 잡초에 관한 단상. 응? 근데 이제 그 밤에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저 풀이 왜 계속 누워있지? 시신 옆에 풀들 있잖아요. 18일 동안 누워있을 리가 없다. 풀에 주목했어요, 저는. 남들은 다 시신에 주목하고 뭐 이빨에 주목하고. 근데 그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밟아서 누워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누워 있어야 되죠. 여기만 이렇게 시신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분지처럼 꺼져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시신 밑에 풀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신, 왜냐면은 제가 우리 집 잔디밭을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잔디밭에 제가 요만한 고무 튜브를 던져놓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여름에 물레가 놓고 혼자 누워있으려고. 그 애들이 노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딱 그겁니다. 12,000원짜리. 근데 그거를 던져놓고 이틀, 3일 지나서 풀이 다 죽었어요. 그 밑에. 그 생각이 나면서 분명 풀은 죽었을 텐데, 근데 이제 시신의 무게, 또 시신에서 나오는 책, 그죠? 거기에 습도, 또는 뭐 온도, 그런 특정 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사실은 풀은 얼마나 죽었을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지만, 죽지 않은, 그냥 누워만 있는 좌우의 풀들은, 이거는 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된다. 왜냐면 그건 풀의 특성만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잡초 전문가를 찾아라. 찾으셨나요? 잡초 전문가를 찾으라고 이 자체가 벌써 놀라운 통찰이죠. 모두가 뭐 유병원의 치아 사체. 얘기하고 있을 때 누가 잡초 전문가를 찾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이건 풀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작가한테 얘기했습니다. 잡초 전문가를 찾아라. 처음에는 이제 원예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예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들판에 잡초들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찾다가 정말 찾았어요. 잡초에 관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리고. 우선 시신 사진 전에 그 지역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 풀이 뭡니까? 이건 매실밭 옆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발행이 풀. 매실밭 옆에 발행이 풀이 자란다는 걸 아십니까? 벌써 이 대목에서 전문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발행이 풀. 자, 잡초 전문가의 첫 번째 통화입니다, 이게. 그 풀이 뭐냐? 왜냐면 저희가 원예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억새풀이라는 사람도 있고, 잘 몰라요. 사진만 보고는. 그런데 이분은 매실밭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냐? 발행이라는 풀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화처럼 위로 쭉쭉쭉 꽂는 거, 벼처럼. 네. 그 매실밭이라며. 예. 거긴 발행이 드릴 거야. 이제 시체가 눕혀있던 곳 말고 그 주위로 풀들이 네. 막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쓰러져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풀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한 뭐, 이틀? 3일? 2, 3일이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누가 밟고 이틀? 이틀. 그러면 바로 그냥 이어서요. 그 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런데 특히 발행이란 풀들은 그렇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발행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풀들이 누워있는데, 발행이라는 풀들이 이렇게 넘어졌다가, 사람이 이렇게 눕혔다거나 넘어졌으면 얼마 만에 일어나냐. 발행이라는 풀은 뭐 이틀이면 일어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신이 거기 가 있은 지 이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풀 전문가가 시신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풀의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이 얘기를 듣고, 이건 시신 사진을 보내고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발행입니다, 이게. 이 주변에 풀들이 이렇게 누워있죠. 그죠? 물론 다른 분들도 풀이 누우면 잡초들은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다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틀이면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집어서, 그건 발행이고, 매실밭을 접히면 발행이고, 그게 뿌리가 뽑힌 게 아니고 그냥 누운 거면 이틀이면 일어난다. 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의 프로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 토종 종자 모임의 운영위원이십니다. 본인이 연두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시며, 네. 교육도 하시고, 잡초에 관한 책을 6권이나 내셨고, 그리고 본인이 귀농하신 분이고, 실제 2009년에 문체부 선정 교양도서, 도시를 경작하다, 사람을 경작하다, 이런 책을 쓰신 변현단 선생님입니다. 네.
이 잡초 전문가를 찾아낸 저희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잡초 전문가를 찾아라고 한 저에게는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떠있는 여러 가지 사진을 보시고 현장 사진을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 현장 사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누워있잖아 여기.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여기서 발견된 거란 말이죠. 다른 데는 다 서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풀을. 이걸 보여드린 다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행이랑 쑥이랑 뭐 여느 피, 강아지 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예,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 설명을 만약에 하냐면 가령 이제 우리가 푸대자루 있죠. 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만약에 이제 실었어. 들것의 대용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옮기면 풀을 주변에 치울 거 아니야, 발로. 그거는 아마 저기는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농사꾼들의 감각으로 보면 주변에 이렇게 뭘 놓으려면 풀들을 발로 이렇게 눕혀. 그냥 이렇게 탁 놓지는 않고 그냥 탁 놓으면은 이렇게 풀이 안 나오지. 발로 쳐서 거적으로 탁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옆에 이렇게 눕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빼내. 거장만 딱 빼낸다는 거. 그렇죠. 빼내면 옆에까지 더 반경들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눕혀 있는 게. 근데 주변 풀들이 아무리 봐도 저거는 눕혀져 있으면서 그게 지금 약간 노랫길이에. 약간 노랫길이 한 게 지금 기껏해서 이틀 정도밖에 안 된, 눕혀진 게 이틀 정도밖에 안 된 풀들이야. 아, 정말요? 이 상태에서만. 그리고 18일 됐으면 어떻게 됐냐면 그 무게에 의해서 딱 머리까지 눌려지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야 돼. 다 자라야 돼. 그 눕혀져 있고 약간의 뭐 공간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머리를 뒤 엎어야 돼. 아. 그 정도면 머리를 뒤 엎어야 돼. 요즘에 풀 조금만 베도요. 금세 자라나요. 뒤돌아서면 자라는 게 풀인데. 그거는 뭐냐면 갖다 놨기 때문에 머리 무게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갖다 놨기 때문에 위에서 뜬 거예요. 아, 처음부터 시신이 그 상태로 누워 있었다면은 머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데 가벼워진 상태로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밑에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그렇지. 아, 우와. 그리고 아무튼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18일이라면은 우리 지금의 날씨의 상식에는 아무튼 그 시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풀이 무성해야 돼. 주변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지런해. 가지런한 게 아무튼 그래. 알겠어? 네, 자, 나 끊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붙여보자면 들것을 들고 와서 발로 제낀 다음에 거기다가 들것을 옆에 놓고 그죠? 들것이 있었으면 놓고 시신을 놓고 거기다가 근데 그 시신을 놨을 때 시신의 머리가 가벼웠고 그래서 시신의 머리 밑에서는 풀이 완전히 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풀들은 2, 3일이면 일어섰어야 하니까 이거는 18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18일이 됐다면 시신을 전체를 덮을 만큼 풀들이 왕창 자라서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어야 한다. 이제 거꾸로 요약하면 누가 갖다 놨고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추론이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저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갖다 놨을 거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저는 이분의 추론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추론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월 12일인데 6월 10일경에 기자들이 이 지역에 있던 기자들이 다 내려갔고 해남으로. 그렇죠? 그리고 6월 11일 날 금수원에 들어가서 6월 12일 날 DNA가 묻어 있다고 하는 면봉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6월 12일 날 시신이 발견된 거에 같은 그리고 6월 12일 날 이 지역에 있던 임시수사본부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일들이 따로따로 보도됐고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일련의 과정이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그래서 대략 하루 이틀 전에 발견되기 하루 이틀 전에 시신을 갖다 두고 그리고 발견된 면봉도 DNA가 나중에 필요할 테니 그때 금수원의 2차로 쓸데없이 또 들어가서 가져오는 그림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을 했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죠. 뉴스가. 뭐가 나냐면 이것이 타살이라고 지난 시간에 주장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타살의 유력한 정황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소주병 구할 수도 없다 이건. 1년 지난 막걸리. 1년 전에 막걸리 병이 있다. 이거 가게에서 팔지도 않고 구할 수 없고 틀림없이 주변에 주웠을 것이다. 근데 확인 결과
매실밭 뒤에 공동묘지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 성묘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두고 간 이런 오래된 병들이 나뒹군답니다. 게다가 이 병들이 가방에 든 채로 발견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흙이 막 묻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흙이 묻어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또 법의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다리가 약간 구부러지는데 양다리가 아주 쭉 뻗어 있다. 일부러 시체를 옮기느라 발을 잡아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좀 손을 댄 것 같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타살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다만 자신이 아는 법의학 상식으로 보자면 그 시신을 누가 옮긴 게 아닌가. 발이 이렇게까지 가지런할 수가 없다. 타살된 후 옮겨졌다고 하는 저희 가설 백업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옮겨진 지 오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저의 결론인 것이고, 그 얘기도 했죠. 그 박지원 전 대표가 3m 앞에 고추밭이 있고 네. 바로 위에 다른 밭이 있어서 수박밭. 예, 그 20m 근방에 사는 할머니 댁에 물어보니 자기가 맨날 다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거기 집에 개가 2마리 있는데 냄새도 못 맡았고, 원래 시신이 부패하면 몇 킬로 바깥까지 냄새가 나는데요. 근데 개가 냄새를 못 맡을 리가 없죠. 그것도 역시 발견 직전에 하루 이틀 넘기지 않고 발견 직전에 갖다 둔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자살과 자연사는 기각이다. 왜냐하면 자살했거나 자연사했는데 그렇게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타살은 분명한 것이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타살된 이후 옮겨졌고 그것은 발견되기 얼마 전이다. 하루 이틀 이내에. 이 모든 걸 모르고서 첫 번째 이런 가설을 세웠던 저희 놀라운 통찰이 재수없나요? 약간. 약간 재수없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방송에 나간 후에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발견 장소가 순천시 서면 학굴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주민 몇 명이 시신이 4월에 발견됐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지금 6월 12일에 발견된 게 아니라 4월에 발견됐다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4월에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는 이 뉴스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네. 하는 뉴스예요. 네. 그럼 6월 12일이 아니라 4월 달인가? 라고 생각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보도가 나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4월 달에 똑같은 주민에 의해서 이번에 박모 씨가 발견했거든요. 그 박모 씨가 4월 달에 시신을 발견했다. 라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학구리 주민 조모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4월 12일경에 뭐 거기서 행여자가 사체로 발견됐다면서요? 예. 그때가 정확히 그 4월 12일인가요? 아, 정확히 면장까지 왔는데 정확히 맞지 뭐. 아, 면장까지 왔었구만요. 왔죠. 그건 노숙자예요, 노숙자. 노숙자. 그때 당시는 지문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렇고 많이 뭐 지쳐가고 흰머리가 빠졌네 말인데, 머리가 못하면 빠진다요. 그 뒤로 뭐 같은 장소에서 뭐 또 다른 사람이 발견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없었어. 그래갖고 우리 집이 귀찮아 죽고서 바로 우리 집에서 행간에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 집 앞에서 보인다면서 그 장소가. 보여요. 그 바로 우리 네. 우리가 나가 길래란 대로 안 가면 그거를 갈 수가 없어요. 어느새 지금도 우리 집이 귀찮게 해서 누가 귀찮게? 말을 또 하지 말라고 막 각시한테다가 그 기자가 와서 그거 뭐 말하면 안 돼요. 뭐 하더라마. 기자가? 어떤 기자가요? 몰라. 누가 하여튼 그 당시에 4월 12일 날 신고했을 때 경찰이 왔었어요? 경찰 오고 그 면장도 오고 그랬지. 경찰, 어디 경찰서에서? 순천 경찰서에서? 국정에서 없지. 뭐 지서에서 왔는가 그거 모르고. 네. 경찰인데. 면장도 왔다? 진짜 이건 진실을 가려야 돼요. 누가 그럼요, 경찰이 그럼요. 나는 바로 옆에 산 사람이고 그 기차 나가고 우리 면장이 또 우리 각시 친구요. 여자. 아, 저 면장님이 여성이에요? 야, 여성이요. 우리 각시 친구라고. 아, 그러세요. 예. 우리 예. 전화 있는 거 몰라도. 아니, 저는 남원 국회의원 강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 나중에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녹음을 해놔도 좋은데. 그래요, 예. 그것은 절대 하늘이 두 쪽이 나시면 낫지. 그것이. 그렇죠, 예.
미친놈들이지 미쳐도. 예, 아무튼 제가 또 나중에 순천 가는 길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남한테 많이 살고요. 농사 짓고. 이 생각을 해보시오. 나는 지금 이제 특별법이 내일인가 모레부터 발효가 된 게로. 예, 그걸 피우려고 그런 것 같다. 나 그러고 말았어. 그랬어요. 예. 그건- 예, 애쓰시고요. 궁금한 일 있으면 또 전화 드릴게요. 나는 어디 정부에 끌려가도 얼마나 하고 죽는 사람이야. 예. 아, 그러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예. 궁금하면 또 전화할게요. 예. 아이 상관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현장이 보인답니다. 보이고, 저 한 10번 들어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분이 4월 12일이라고 했는데, 날짜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한참 전이다. 4월 달이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왔었고, 면장도 왔었고. 면장도 왔었다. 면장이 자신의 아내 친구다. 그리고 그때 발견된 것은 노숙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하셨는데, 뭐 믿지 못한다,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세월호 특별법 아니겠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냐고. 물론 이분의 추론이긴 하나 시골의 촌분대도 정확하게 정통으로 본질을 찌르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자가 와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이 새정치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대물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대묻지 않았더라고요. 기자가 와서 무슨 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기자가 아니었겠죠 아마. 기자가 아니었겠죠 아마. 네. 네. 자,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분은 근처에 사시는 분이고 그때 신고했을 때 그 당시에 그걸 본 분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주민입니다. 자, 윤모 씨인데 이분은 조모 씨에 비해서는 상당히 침착하시고 조모 씨는 거침없잖아요. 무슨 좀 얘기도. 마음에 들어요. 네. 조모 씨. 이 인터뷰 전체 내용 중에 제가 한 4분의 1만 쓴 건데 나머지는 다 욕이에요. 아 미친놈들이!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자, 할꼬리의 주민 윤모 씨가 관련해서 그날의 일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6월 12일로 발표되니까, 예. 이게 훨씬 앞일이다, 이제. 예.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 날 났는데, 예. 그 전보다는, 빠른 일이다. 예, 그럼요. 또, 그날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가 이른 봄이었겠네요, 그러면이. 이런 부분 아니고, 하여튼 그 남의 일이라, 그 날짜를 기억을 안 하고, 그 메모도 안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유병헌 사건 터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유병헌 사건 터지기 전이란 얘기는 세월호 가라앉기 전이란 얘기죠. 그러죠. 정확히 알려면, 예. 신고 온 사람, 그 휴대폰 조사를 해보면, 그 112로 한 걸, 그 정확히 날짜가 나올 거예요. 예. 씨가, 예. 112 신고 온 날이 언제냐? 예. 정확히 나옵니다. 그때 신고를 받고 지서에서 왔을 것 같아요. 지서 면장. 면장 안 나오고. 아니, 여자 면장이 나오셨다던데? 아이고, 새벽에 일찍 했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나왔은가는 몰라도. 후에. 예. 그 후에 나왔으면 몰라도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최초로 발견했을 때 시각이 새벽이었는가요? 그렇죠. 아침에. 예. 내가 그 애기가 7시 40분에 차를 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7시 못 돼서 지서에서 나왔다 갔거든요. 예. 7시 못 돼서. 예. 그러니까 면장이고 출근할 시간이 없죠. 예, 그리고 왔다는 거 모르겠는데요. 예. 그 신고할 때는 안 왔어요. 날씨도 맑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서면 면사무소에서는 면장이 뭐라 그러냐면 변사체 발견 당시에 아침에 비가 내렸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아유, 뭐 지금 날짜도 지금 전부 다 저 거짓말로 하는데 그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죠. 사람이 죽어서 신고하는 그 날짜하고 예. 그런 거를 며칠 알아요. 저하고 예.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침에 신고했다. 예, 예. 삼거리 가게 주인하고 나하고 서희. 저요? 주인이 112를 하라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3번을 갖춰줬어요. 아,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예. 그, 펀티. 예, 설레벌떡 오고 오니까 예, 예. 그 사람이 어디지 막 말하자면 상황이 없고 당황해서 그런가 그 전화할 줄을 몰라요. 휴대폰을 들고. 당황했겠죠. 예, 그렇겠죠. 음.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112, 예. 112 3번은 괜찮아져갖고 전화 번호를 못 누르게 멍청한 새끼래, 뭔 새끼나 막 했었더라고요. 가게집 아저씨가 물어봐도 그 6월 12일이 아니란 걸 다 알아요. 예, 예, 예. 뭐 아까도 내가 같이 이야기했고, 아침에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게 오늘은 어떤 얘기 있어요, 아까? 날짜가 전혀 틀리다. 아, 날짜가 틀리다. 예. 그러니까 도 6월 10일이라는데 훨씬 앞에요, 그래. 아, 훨씬 앞이다. 예. 예. 거짓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 그리고 거기에서 같은 장소에서 사체가 지금까지 둘이 나온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그럼요. 예, 예, 가게 아저씨한테는 물어봐도 되고, 예. 정확히 그 박영식이 휴대폰 그것만 빼보면 나와버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하신 분은 면장에 왔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은 신고 당시에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아직 면장에 출근하기 전이고 그 이후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그 이후에 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본 걸 기준으로 해서 7시가 못 미쳐서 왜냐면 아이들을 7시 40분에 학교로 보내는데 그 전이니까 못 미쳐서 삼거리 가게에 최초 발견하신 박모 씨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시신이 있다고 하니 112로 신고하라고 3번이나 말했고 그때 자기 그때 있었고 그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5명이 있는 거죠. 총. 최초 신고자 본인 그리고 지금 인터뷰한 분 가게 주인. 가게 주인 남편은 이제 뭐 하여튼 가게 주인 그리고 또 이름이 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5분이 알고 있는데 듣고 나서 제 판단은 뭐냐면 이 주민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그렇죠. 이익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하신 분은 이제 4월 12일, 6월 12일이 발견일이니까 4월 10일이라고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하신 분은 4월 10일이라고 특정하였지만 4월 10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똑같은 얘기가 세월호는 워낙 큰 사건이니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최초 발견자는 같은 겁니다. 유병원 씨 시신이라고 6월 12일 날 발견된 그 시신을 발견한 분과 지금 박윤식 씨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4월로 추정되는 그 이전에 어떤 시신을 발견하는 그 두 발견자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확실한 건 첫 번째,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건 유병원 씨 시신을 최초 발견한 박모 씨가 4월에도 무연고 똑같은 시신을 장소에서. 거기서 발견한 적이 있다. 이게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같은 곳에서 2달 만에 시신이 연속으로 발견된 확률이라는 게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박모 씨가 자신이 4월에 시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는 말을 안 했죠. 네. 근데 그 박모 씨 인터뷰는 나온 적이 없죠, 지금까지. 짧은 인터뷰들이 나왔죠. 이 사안에 대한 인터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미리 발견했다는 사안에 대한 네. 인터뷰는 없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연달아 두구를 발견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사실처럼 보이고 동네 주민 5명이 모여서 갑자기 아무런 이익도 없는 시신을 4월 달에 다른 시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자고 합작하지 않는 한, 그죠?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론인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그 가짜설을 기각했는데, 네. 가짜설을 다시 소환하시나요? 저는 절반 가짜설을 주장합니다. 어차피 지금 종편은 저보다 심한 소설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편보다 훨씬 합리적이에요. 절반 가짜설은 뭐냐?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6월 12일 날 발견된 시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진에 나오는 시진. 네, 그 시신. 우리가 사진을 여러 번 본. 그건 4월 발견된 시신이다. 4월 발견된 시신을 다시 갖다 놨다. 왜? 유병원 씨의 타살설을 주장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병원 씨 시신을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런데 6월 12일과 5월 25일은 사이가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타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무슨 뭐 협상이나 딜의 시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오래 살아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서로 그때 살해되었다 하더라도 시신이 사인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 가설이에요. 해서 그 인근 지역에 무연고 변사체 신고자들을 확인합니다. 마침 2.5km 떨어진 곳에 그보다 훨씬 이전인 4월경에 무연고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변사체 확보합니다. 가설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이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못 봤다고 시신 자체를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6월 12일 날 다시 신고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신이라고 확인된 것은 7월 21일이에요. 6월 12일에 무연고 시신이 하나 발견된 신고 기록이 들어가고 그때까지는 유병원 시신이라고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다가 40일이 지난 후 갑자기 7월 21일 유병원의 시신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 기간 동안 유병원 씨의 실제 시신이 부패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어디선가 사인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 부패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국가수에는 진짜가 들어갔다. 이런 복잡하기 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추론을 하지 않는다면 4월에 시신이 발견한 것이 분명한 발견자가 갑자기 6월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그게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풀밭 이론을 얘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되잖아요. 왜냐면 아니죠. 그 시신은 옛날 시신인데. 아니죠. 그 시신은 어차피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인가 복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던가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그때 안 6월 치대 12일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 아니죠. 그 시신은 수습되어 갔죠. 이미. 4월에 발견된 무연고 변사체는 정상적으로 수습됐어요.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거기서 그리고 없어지고. 이제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죠. 보관하죠. 네. 그런데 그 유병원 씨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계획했던 쪽에서 제거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 5월 25일 날 별장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5월 25일 이후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5월 25일 날 유병원 씨를 납치하거나 데려간 다음에 살해하였는데 유병원 씨를 그때 6월 12일 날 냅두기에는 아직 그때 발견돼 버리면 부패 정도나 이런 걸로 보아 사인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에 유병원 씨 옷을 입혀서 거기다 다시 갖다 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발견된 시신에 유병원 씨 옷을 입혀가지고 6월 12일 날 갖다 두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때는 유병원 씨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유병원 씨 시신이라고 그 사진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고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막 키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가짜 시신이었고 국가수에 들어갈 때는 이미 40일 동안 충분히 부패하고 혹은 어딘가에서 그렇죠. 어딘가에서 부패하고 했기 때문에 혹은 그 사이에 딜도 했겠죠. 하다가 잘 안 돼서 죽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신이 최종적으로 국가수에 들어간 것은 진짜고 반가짜설인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가. 약간 좀 너무 치밀한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시신을 수습했다는 4월의 기록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주장, 마을에 그냥 동네 농사 짓는 분들의 주장은 4월 이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동네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양반이 발견했어, 4월 달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전 본 거예요. 그분들이 4월 17일 몇 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4월 달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변선세가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가져갔다. 이 시나리오 성립되려면 그 4월에 가져갔다고 하는 기록도 없어야 되고 그런 경찰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이쪽을 파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고 기록 마을 사람 5명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죠? 그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입을 맞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발견한 주민.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유대균 씨, 장남 유대균 씨가 오피스텔에서 잡히죠. 근데 이 유대균 씨가 그 오피스텔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수사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7월 21일. 이 시신은 유병원 씨의 시신이다 라는 뉴스가 처음 터져 나온 날 처음으로 그 오피스텔에 장남 유대균 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날. 그러고 나서 이틀마다 잡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경찰이 그 오피스텔의 주인을 조력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D-Day라는 거죠. 그 즈음이 7월 21일 날 발견되고 7월 23일 날 장남이 발견되고 이제 100일이 되고 7월 24일이 100일이었죠. 네, 100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있고 이것도 굉장한 우연 아닙니까? 유대균 씨가 그 오피스텔에서 잡힌 것이 오랜 수사 끝에 몇 달 만에 잡힌 게 아니에요. 시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애매한 정도가 아닌 게 딱 맞잖아.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걸 가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검찰이 알고 있었는지 경찰이 알고 있었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7월 21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거기에 유대균 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하죠. 경찰의 얘기에 의하면 수사하다 보니 그러니까 하 씨를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 이전까지 대상이 아니었는데 오피스텔 소유자 하 씨를 네, 하 씨를 올려놓고 보다 보니 21일부터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왜 21일 날에야 하모 씨가 대상이 됐는지는 분명히 조력자 명단에는 없었어요. 검찰에 그 이전에 내려왔던. 재구성은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누군가 유해장을 데려갔다 하는 이 뉴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뉴스가 그 위에 말들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자꾸 뒤집는데 수사팀 결정 오기 전날 밤에 누군가 유병원 회장을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다음날 뒤집혔죠. 숨어 있었다고. 뒤집혔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보도들이 있어요. 새벽잠을 자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보도가 인기척에 나와서 눈을 떠보니 성명불상의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 좀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운전기사 양 씨가 20억을 가지고 틸라고 죽인 거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종편의 시도들이 있었죠. 보수 언론의 시도도 있었고 가설 중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운전기사 양 씨가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다면 시체로 돈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 방송을 하고 나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운전기사 못 찾으면 죽겠는데? 라고 했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죽을 돈과 함께 발견되겠는걸? 저는 주진우 기자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럼 안 되죠. 찾아냈어. 그래서 자수식전 인터뷰를 했죠.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운전기사 양모 씨 이렇게 주요 조력자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수배가 됐었는데 이분이 직전에 자수하기 전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도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20억 회장님을 살해하고 20억을 갈취하는 폐륜 종교 집단 덫이구나.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감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 밤에 25일 날이 검찰이 덮친 날이에요. 25일 날. 잘 기억하세요. 25일 날 밤 9시 반에 덮쳤어요. 검찰이 거기를. 근데 이제 24일 날의 얘기예요. 이겐. 24일 날 유병헌 씨가 빨리 가라고 그랬대요. 평소에 그런 말 절대로 안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빨리 가라는 말을 3번이나 했대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누군가 올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딜을 하고 있던 어떤 대상, 이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유병헌 씨는 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소망연수원이라고 차로 5분 거리 서로 다른 건물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운전기사가 잠이 들었는데 6월 24일 날 만나고 나서 이제 6월 25일이 된 거죠. 이제는 새벽 차가 들어와서 소망연수원에 검정색 스타렉스 3사람이 후레쉬를 갖고 내렸어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전화를 했대요. 유병헌, 유대군 여기 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팀이 있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운전기사의 차를 발견한 거거든요. 운전기사의 자신의 차, 소나타. 그 차를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서 전화를 누군가한테 한 거죠. 다른 팀에게. 야, 여기 있어! 이 사람들은 아마 유병헌 씨와 유대근 씨가 같이 있는 줄 알았나 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스타렉스 차량의 사람들은 검찰로 나중에 나오지 않았나요? 검찰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죠. 언론에서는. 그래서 검찰에서 갔는데 이제 양 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 그래서 이것도 검찰의 하나의 실패작 중에 하나다라고.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검찰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바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콤을 해제하자고 하다가 열쇠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갔어. 틀림없이 누군가 세워놓고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옷 입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자, 검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검찰이 운전기사의 차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유병헌 있다고 통화를 누군가랑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갔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검찰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전화하는 걸 들으니 한 팀이 아니라 몇 팀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전화 내용이 그랬다는 얘기죠. 저는 어떻게 됐냐고 생각하냐면 별장으로 간 팀도 있고요. 소망연수원으로 온 팀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간 팀도 있었던 거죠. 검찰이 거기를 조욕하고 있었고 당일날 밤 9시 반이면 거기를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전 3시예요. 그날에. 새벽 3시. 새벽 3시인 거죠. 이 사람의 기억이 맞다면. 기억은 맞겠죠. 왜냐하면 도착한 시간과 뭐 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다른 팀에서 발견한 거예요. 유병헌 여기 있다고. 자기들은 차가 여기 있어서 유병헌 여기 있다고 전화를 했는데 야 유병헌 여기 있어. 일로 와. 별장에 있던 팀이. 그런데 별장 팀이 아니야 여기 있다. 우리가 찾았어. 그러니까 접고 간 거죠. 유병헌 씨만 목표였던 거예요. 운전기사는 잡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검찰이 아니죠. 검찰은 다 잡았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이때 간 거라면요. 말이 안 되는 게 새벽 3시에 운전기사의 차를 봤잖아요. 근데 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밤 9시에 별장을 덮쳐요. 인정해 준 거예요? 검찰의 이야기는 오후 4시경 그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 딸린 식당. 구원파의 휴게소 식당이 있는데 네. 그 식당에 일하는 주인 부부가 유병헌 씨를 별장에서 봤다는 얘기를 오후 4시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오후 9시에 거기를 쳤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차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검찰이 아닌 팀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은 바로 신모 씨 비서가 얘기했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데려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일 것이다. 저희 추론은 그래서 검찰이 덮치는 날 새벽 그 이전 검찰이 덮치기 전에 일단에 우리가 유병헌 씨를 찾았고 그때 데려갔고 그 사람들이 아마 유병헌 씨의 사망과 연루된 사람들일 것이다. 저희 재구성은 그러합니다. 무슨 스릴러 영화 본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이미 스릴러 영화로도 충분히
영화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만 이미.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그렇죠. 맞다면. 맞다면. 어차피 뭐 네. 모두 다 가설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사를 지었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그날 데려갔다. 그리고 확보한 이후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뭐 협상을 하다가 아마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으로부터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이 스토리대로라면. 근데 어느 날 협상이 안 되고 사망했고 그리고 사망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뒤지다가 2.5km 떨어진 곳에서 마침 몇 달 전에 무연고 변사체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건 뭐 기록만 뒤져보면 나오거든요. 순천 지역도 뭐 1년에 10명씩 나온다고 하니까 그 무연고 시신을 그러면 6월 달에 발견한 걸로 하자고 됐고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은 유병헌 씨가 아니고 나중에 40일 지나서 왜 40일이나 필요했을까 생각했는데 40일 지나서 들어간 시신은 완전히 부패한 유병헌 씨의 시신이고 라고 하는 게 저의 말도 안 되는 추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이란 얘기를 되게 작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100일쯤에 절대 악인 세월호의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게 마땅한 유병헌 씨가 죽었다. 아들도 잡혔다. 이제 이 사건은 끝이 났다. 라고 하나의 서사를 기승전결의 서사를 권선징악의 서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권선징악의 서사가 이렇게 매짐을 내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게 저의 가설이고 저의 가설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혼자 쓰세요. 혼자 메일로 써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아가, 할미가 먹기 좋게 꼭꼭 씹어서 줄게요. 손주에게 꼭꼭 씹어서 먹여주는 음식처럼 김초의 시인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매일매일 한 통의 편지로 전하는 삶의 지혜. 잘 먹는 애 강아지, 항상 행복해야 한다. 자기 개발서보다 유익하고 한겨울 차 한 잔보다 따뜻한 책 행복이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네, 선거 결과를 완전히 본 이후에 총평을 다시 밤 12시에 졸려요.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정청래 의원께서는 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송채경 기자는 이번 한겨레 20일 특집 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 관련 기사를 쓰기로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총평을 하는 것으로. 네. 우선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셋이서 달라모여서 하니까 골방에서 얼굴만 봐도 웃겨요.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월인가 4월쯤에 안철수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현실 정치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을 먹거나 민주당에 먹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안철수는 민주당을 먹지도 못했고 민주당에 먹히지도 못했다. 대신 김한길 대표에게 먹혔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에 먹혔다. 좀 와닿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썩 와닿지 않아요. 썩 와닿지 않아요. 네. 제가 총평해볼까요? 제 총평을 끝내고 나서요.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종잣돈 있지 않습니까? 종잣돈을 그 자산 관리를 김한길 대표에게 위탁을 당한 거예요.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위탁을 자신도 모르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네요.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그 종잣돈을 안철수 대표 몰래 자기 계좌에 꽂은 거예요. 그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네요. 자기 계좌에 몰래 입금해가지고 자기 계좌에 몰래 입금했는데 그게 깡통이 된 겁니다. 이번에. 그거는 현재 완료네 그러니까. 왜냐? 좋았어요. 왜냐? 그 계좌로 새누리 주종목을 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쪽은 새누리 전문 영역이라 가지고 투자 대비 이익률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돈을 빌려다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깡통이 됐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철수 대표는 몰랐다. 빌려간지를 몰랐다. 빌려간지를 몰랐다. 네. 지금은 알고 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러면 보통 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런 경우에 당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치에서는 이런 경우 당이 아니고 이게 정치력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 정치인이 이걸 피해자로 봐주지 않는다. 실력으로 본다. 고로 저는 이제 맨땅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찬스이기도 하다. 그 맨땅이 존재하느냐. 헤딩을 할 맨땅이. 그 부분을 송채경화 기자가 취재했다면서요. 기사 제목이 뭐라고요? 안철수는 유효한가? 그거 어떻게 취재했습니까? 근데 대상은? 교수라고 불리시는 분들, 교수. 그다음에 교수님도 아무도 평론가라고 불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안철수 캠프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그 양반들 얘기는 궁금하네요. 네. 근데 안철수 캠프 오래 있다가 나간 분이에요? 여전히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간 분도 있고 여전히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근데 그분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자기가 바깥으로 내보내졌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거 굉장히 확 찌르는 얘기인데 이거.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갔을 수는 있지만 안철수에게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본인이 안철수 대표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본인은 알지조차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상태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일종의 이제 비아냥을 하신 거야 이게. 비아냥이 아니라 네. 팩트를 얘기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네. 실제로 내가 안철수의 이너서클에 있다라고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원님은 지금? 그러니까 총평은 언제 해요? 의원님 총평은 기다리세요. 의원님은 당의 미래만 얘기하면 돼. 자. 네. 한 20명 정도 취재를 했는데. 총 20명을 전화로? 네, 20명 정도 취재를 그중에 했는데. 평론가 교수님 분들은 몇 분입니까? 한 15분 정도 계시고요. 같이 일했던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 5분의 얘기가 궁금한데 우선 나머지 15분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90%가 땅이 없다. 더 이상. 헤딩할 땅이 없다. 네, 헤딩할 땅이 나는 없다. 헤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네. 그분들의 판단은 그 땅이 없다 네, 이제. 땅이 없다. 일단 대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네. 뭔가 제기를 하기가 일반 평의원으로서는 뭔가 큰 모습,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 모멘텀 만들기 어렵다. 네, 혼자서는. 만들기 어렵다. 새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내 네, 새도 없고. 그 사이 대표가 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이번 보궐선거 누굴 밀어넣었다든가 네. 확실하게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다녔다든가 네. 그게 그 얘기거든요. 당을 먹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거나 의원들이 아니면 당에 흡수돼서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융화되거나 둘 중 하나 어느 쪽도 안 됐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도부에서 물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안철수가 이제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은 안철수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다 통틀어가지고 10% 안에 들어가서 몇 명 없어요. 이게 너무 야박한 평가라고 생각하지는 그렇죠. 하지만 근데 네. 지금 해보면 네. 저는 10% 안 나올 거라고. 물론 안 봅니다. 나오겠죠 이제. 네. 지금은 네. 안 나오겠죠. 왜 그러면은 신뢰를 잃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새 정치라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너무 정치가 아닌 부분을 강조를 했다. 예를 들어서 기초공천, 무공천을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정당 정치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들이잖아요. 정치에 들어왔으면 정치의 논리로 정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는데 안철수는 정치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했다. 그거는 기존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새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를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하는 정치에 녹아들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그게 있고요. 신뢰를 대중들한테 잃는 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나 적어도 정당과 직관적 관련된 분들, 정치를 업으로 삼는 분한테는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서울시 구의원 당선자 네. 워크숍에 안철수 대표 갔어요. 네. 구의원 당선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선거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기초선거 무공천이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의원 당선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안철수 대표는 이런 행보를 했을까? 저는 첫 번째는 무경험에서 오는 전제하에 기존에 있던 거는 다 나쁜 거야. 다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런 도그마에 빠지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갑자기 까먹었네.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을 하고 12시가 넘었어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평론가도 있었는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개인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기성 정치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다른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안철수 현상이고 그것을 받아하는 개인이 안철수인데 안철수 개인은 망했다. 그런데 안철수 현상은 오히려 더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데 그 안철수 현상을 받아 안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 그게 지금 문제다. 과연 안철수가 이걸 다시 받아 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날카로운 워딩. 네. 아, 까먹은 걸 생각났어요. 뭡니까? 뭐냐면 바꿔야 산다. 반만 맞는 말이죠. 좋은 것은 바꾸면 주는 거죠. 그런데 다 나쁘다. 기존 것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철수 대표가 한 것 같아요. 정책경화 말에 이어서 저도 얘기한다면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가 몰랐다. 그리고 안철수 현상에 대한 몰이해가 실제로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가? 네.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가 몰랐다. 네. 그 현상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다. 똑같은 이걸 보고 중언번이라고 해요. 자, 제가 진짜 궁금한 그래서 측근.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으니까요. 라는 말을 5분은 다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3분이나? 네. 가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통이 너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캠프 내에서도?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정 사안이 많았는데 그 사안이 아주 이너서클, 그것도 아주 좁은 서클 안에서 결정이 됐고 그것들이 바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승부를 굉장히 무서워한다. 캠프 내에서 그런 평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승부를 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네, 뭐 예를 들어 2012년도에 대선에서 던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측근들 사이에서 이대로만 계속 2017년까지 가면 2017년에 결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안철수로 소환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럼 불가능이죠. 얘기를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건 도전을 하고 거기서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점점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그 자살을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관리했다니까. 그리고 자기 통장에 넣고 다 써버리고 깡통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송채경화 기자가 한 말을 압축 요약해서 정치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정치는 도전과 응전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 그거는 의원님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도전을 두려워하고 응전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얘기야. 자세가 아니다. 유명한 역사가에 의해서. 응? 정치인들의 특징이 이게. 멋있는 말이 있는데 약간 바꿔서 본인이 한 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착각인지 아니면 저는 평생 착각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같은 캠프에 있던 사람을 통해 듣는 말로는 굉장히 아픈 말이네요. 네, 굉장히 아픈 말이고요. 네. 그럼 측근이 얘기한 또 두 번째 얘기는 B가 얘기한 건요. 나 씨가 얘기했다. 나 씨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한마디로 이미 예견된 참사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일단 안철수 쪽에서는 새 정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실천할 기회도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하지 못한 거고 두 번째는 주어지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에 너무 연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이겨서 본인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철수 대표가 당에 온 이유는 당을 혁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방선거나 아니면 재보궐선거나 선거 결과에만 너무 집착한 게 아니냐. 현실 정치에서 선거로 사실은 다 평가받는 거라서. 근데 그 선거 결과가 사실 나 씨의 불만은 그거였다는 거죠. 네, 그런 비판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한 것도 사실은 뭐 15명 이번에 재보궐선거 공천을 했는데 안철수 측근은 그중에서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자산 관리를 다 위탁하고 그렇죠. 그 결과 자기 통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은 그런 깡통이 상황인데 돼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사람 챙기기를 하지 않은 거를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자기 사람을 챙겼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자기 사람 씹는 게 그게 과연 구태한 정치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니, 자기 동지하고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네, 자기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철수 너 똑같구나. 너도 결국 자기 사람 씹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틀림없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걸 뚫고 나갈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기 재산을 다 까먹었다니까요. 남의 손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남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천 과정마저 매끄럽지 못했고 그 매끄럽지 못한 공천 과정을 오롯이 안철수 대표가 받아 안을 수밖에 공천은 없는. 김한길 대표가 다 하고 지금 죽는 건 같이 죽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안철수죠. 네. 어쨌든 다들 공감하는 건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뭐 100%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측근들의 워딩을 또 소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에게 기회가 있다. 한 측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합당을 할 때부터 여러 고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예를 들어 안철수가 정말 좋은 정치인, 좋은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5고비 정도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겨우 한 고비를 넘긴 거다.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되고 그러면서 다치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정치인으로 충분히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정치에는 신동이 없어요. 신동이 다 모든 분야에 있는데 수학도 있고 정치는 신동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나 다면적인 면들을 이해해야 겨우 그 안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내고 하는 건데 신동이 있을 수 없는 분야에서 신동 대접을 받으면서 출발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그걸 주진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정치를 선언해서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이라는 그렇죠. 그 현상에 기회를 준 건데 지금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큰 차이죠.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게 끝입니까? 네, 뭐 여기까지 하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요. 이미 길게 했어요. 의원님 당의 미래에 대한 촌철살인의 1, 2, 3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트위터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730 이전과의 결별. 첫 번째는 뭐냐면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여당 색깔도 아니었고 야당 색깔도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색깔을 되찾아와야 된다. 저도 동의하고. 예, 그래서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뭐 소위 말하는 발목 잡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야당의 첫 번째 덕목은 여당이 잘못 가려 했을 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비타협적으로 맞서는 것. 그것이 여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된다. 여당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만 국민과 야당에 결국은 여당에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잘못 갔을 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마치 여당까지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선명 야당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6.4 지방선거도 이번 재보궐선거도 조직이 없었어요. 지역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장이 있고 거기에는 대의원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상무위원회가 있고 풀뿌리 조직이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역위원회가 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도 없어요. 그럼 선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치른 거예요. 그냥? 네. 실제로 후보와 유급 선거운동원만 있었던 거죠. 몇 명 된다고? 그게 약 30명이죠. 왜 그러면 안 됐느냐? 자기는 아직까지 지역위원회라든가 지역위원장이 이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에 있는 일단 조직을 선거에 활용하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바꿔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을 먹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면 기존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다 지역위원장이 새로 되니까 먹힐까봐 이번에는 안 돼. 그래서 지금 730 재보궐까지 지역위원회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요 하루빨리 복원해야 돼요. 이것은 정당 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실상 당이 아니라 대표 두 사람이 그렇죠. 덩그러니 존재하는 선거였나요? 그래서 자 지역에 조직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최고위원회로 이임이 됐어요. 18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18명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그냥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측근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쪽에서 임명한 최고위원이 8명이잖아요. 그중에는 이전에 안철수 대표와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큰 문제였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인데 안철수 대표랑은 몇 번 만나지 않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워낙 우리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독특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과학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이제 전 대표네요. 전 대표 본인에게도 과연 여기서 맨 땅에 헤딩하면 다시 올라오느냐 마느냐는 이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때까지 듣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새정치연합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또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아까도 이제 우리 김총수가 저한테 뭐 지나치게 여당까지 걱정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의 집권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료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여당을 걱정해요. 그래서 야당 내부에 존재하는 여당끼를 쫙 빼야 된다. 여당에 나오면 이제 정부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부를 걱정하는.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무슨 조세개혁을 하자.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을 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을 관점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곤란을 겪고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민해야 될 것을 아직도 착각하고 있군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네. 사법경찰 제도를 그 조항에 넣는데도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다가 설령 이걸 가지고 뺄지라도 일단 사법경찰제도 넣어놓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였어요. 새누리당과. 기존의 사법질서상 사법체계상 이것은 좀 안 맞고 우리가 후폭풍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레임 전쟁에서 먹혔네. 네. 그쪽이 짜놓고 종편이나 언론이나 포털 통해서 막 밀어내고 있는 프레임을 그쪽 고스란히 받아들였네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고 황교안 장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조항을 넣을 때 미리 걱정을 해요. 자기가 미치 지금 장관인 줄 알고 거꾸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야당이거든요. 선명 야당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같은 SNS 시대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홈페이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도 한때 없었어요. 당대표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게시판을 없앤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모바일 투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 흐름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모바일을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들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항목으로 주장했어요. 최고위원회 할 때 조중동의 신문을 스크랩해서 복사를 갖고 와요. 그걸 놓고 우리가 어제 정치 행보를 잘했네. 조중동 못했네. 스크랩 해가지고 보면서요? 예. 굉장한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한결의 경향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앞부분에 올라오는 게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걸 먼저 보고 예. 그 평가에 따라 예.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 평가를 하니 그러니까 미리 사전 검열을 하는 거죠. 그 프레임에 계속 먹히는 그렇죠. 거죠. 바보지. 예. 저쪽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참고하는 게 아니라 예.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보 그것도 아니야. 하자. 네. 그런데 730 재보궐선거 있었던 7월 30일 날은 SNS에서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고 빅데이터가 뭔지 분석도 빅데이터가 하고. 뭔지 버즈량은 뭐가 제일 뛰어났고 당연히 많았고 그래야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같이 그런 걸 견줘서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어 전혀. 그러면 조중동 스크랩하는 거 그거 읽고 그걸 민심으로 파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사실상 진짜입니다. 그거 믿기 심각한데요. 힘들다. 네. 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 광속도로 변화. 바보들!
광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그것이 SNS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네. 빅데이터로.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팀이 매일매일 일일 자료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둔하고 느린 정당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꼰대 같은 정당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SNS 스마트 정당,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 되자라는 거고. 그 두 개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봐요. 야당성을 회복하고 여론과 함께 그 트렌드를 파악해가며 움직이자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안철수 측근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안철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한 얘기도 있는데 당내 권위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누군가가 지도부가 됐으면 그 지도부를 존중하는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저에 그게 대한 너무 비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꼭 정청래 의원은 이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존중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정치판에서는. 그걸 어떻게 자리로서 그걸 저는 이거는 송채경화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송채경화 기자에게 그런 말을 했던 분을 저는 정면으로 비판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비판했는데 이미.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비판할게요. 안산에서부터 시청까지 1박 2일을 걸었어요. 저도 걸었고 하루 동안 31km를 걸었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1박 2일을 걸었어요. 야외 의원총회를 했어요. 청와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거기서 있다가 철수했거든요. 폭우를 맞으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국회의원이 30명이 넘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옳은 노선을 걷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다 호응을 하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살거나 죽거나 했던 주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총평을 하고 마감하도록. 네. 박영선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번에 이제 부상하는 인물 중에 야당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상하고 있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죠. 박영선 대표가 최적의 인물이다. 현재 스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언론 환경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노출의 기회 자체가 적어요. 우호적인 노출의 기회 자체가. 그 짧은 시간 내에 포지션 잡고 메시지 전달하려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야당의 리더들이. 그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다. 인지도도 있고 전달력도 훌륭하다. 거기에 하나 추가할 것은 네. 디테일에 강하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작은 노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자신의 이미지와 정당의 포지션을 전달하는 데에서 최적이다. 박영선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네. I agree with you. 그리고 또 패배 가운데서도 승자를 따지자면 네. 손학규 전 대표 확 사퇴했잖아요. I don't agree with you가 아니고 I agree with you.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네. 가장 효과적으로 퇴장해서 기억을 남겼어요. 네. 뭐랄까요? 아싸한 거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네. 그러면 그 전에 손학규 대표 전 대표를 좋아했건 싫어했건 상관없이 짠하거든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언젠가 국민에 의해서 당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여지가 남았어요. 이때 제가 시 한 수가 생각나는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난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낼 여지를 만들고 떠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수라고 봅니다. 굉장히 네. 시의적소로 했다고 저도 봅니다. 찡한 여운을 남겼죠. 기억을 남겼다. 네. 정치인한테 중요한 건 기억이거든요. 어차피 평생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정치인에서 맨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딨어요. 근데 남긴 기억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아무 기억을 못 남긴 사람 해볼까요? 김두관 그렇죠. 전 저는 지사. 이제 야권의 오세훈 취급을 받게 됐어요. 오세훈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심한데 저쪽에서 그렇게 말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현재의 결과로서는 오세훈 전 시장보다도 못한 결과를 내고 말았다. 왜? 오세훈 전 시장은 아직도 타이밍 재고 있거든요. 김두관 전 지사는 너무 조급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총수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김두관이 김무관이 됐다.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삐리리가 된 거예요. 아. 삐리리, 이게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삐리리거든요. 아무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화를 내거나 아까워하거나 그게 없어요. 제가 책 제목이 또 생각났어요. 삐리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정치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슬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리막 정주행을 시작한 거거든요. 본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실제로 믿는 어떤 순간부터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동작의 민심이 2달 만에 바뀌었다. 네. 이런 식의 평가들. 왜냐하면 2달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선택했었는데 16%가 넘게 그래서 민심이 차이가 바뀌었다고 났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분석이고 박원순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온 거고 이번에는 야권 세력이 그걸 못 해낸 거죠. 신나지도 않고 뭐 설레지도 않고 막 짠하지도 않고 박원순 시장을 찍은 사람들이 기동민도 찍을 거야. 이렇게 진짜 허무맹랑하게 생각해서 광산에 있던 기동민을 서울로 불러 동작에 꽂은 것 자체가 정치 유치원생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민심이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동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원순을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안 않았다는 나왔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바람이 불고 안 불고의 차이죠. 자, 또 누가 있죠? 이정현.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뭐 예산 폭탄 때문에 당선됐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분석이고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무례한 그 연인한테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운 거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난다? 그 마음의 빈틈을 찾아낸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김준배의 다이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수일이 이어지는 순간부터거든요. 예. 제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건 임태희, 친이계의 몰락인 거죠. 상징하는 것은. 별 도움을 못 받았나 봐요. 거기 싹쓸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무성.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김무성을 주목치 않을 때. 근데 내가 그때 외칠 때는 다들 A 하더라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작적인 마인드나 정치적 책략 혹은 뭐 포지션 선점이나 비디오 오디오도 돼요. 여권에 먹혀요 이게. 그리고 낮과 밤이 굉장히 다른 정치인. 비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다. 낮도 밤이랑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 대중 앞에 나섰을 때 네.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할 줄 알아요. 적어도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 줄 알아요. 상대하기 쉽지 않은 저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네. 선거 결론에서.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여당의 프레임이 깔리기 시작할 것이고 네. 여기에 저항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야당이. 네. 쉽사리. 근데 저는 이 민생이라는 단어는 사기라고 봐요. 너무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건 다 야당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야당을 안 찍나요? 아니잖아요. 네. 쓸모가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주면 야당이 내 마음을 대변해서 대신 싸우거나 대신 발언할 것이다. 마음을 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신경 끄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라 이거지. 앞으로의 그 새정치가 전국을 돌파해 나갈 때 각종 프레임이 이제 덮쳐올 텐데 그 민생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송채경화 기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지도부가 사퇴했기 때문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당을 바꾸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좀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짐 체인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레짐 체인지. 어려운 용어 쓰지 마시고. 방시함 레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예. 스스로 만들어낸 찬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찬스가 만들어졌다. 이럴 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일이 왔거든요.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정당에게도 이걸 찬스로 봐야 된다. 사실 이 정도 임팩트가 없이 어설프게 이기였는지 졌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면요 계속 그렇게 갔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축하한대요. 아니 지금 뭐 추상집한테 뭐 지금 재뿌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기서 딱 끊고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 문제는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습하고 당을 재건하는가. 그러니까 잘해라. 그리고 축하한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우울해하지 마라.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찬스다. 사실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간만에 오디오로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마! 끝!
이게 웃기다. 자, 아이언돔이 사기다. 이게 재밌는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또 있고 우리나라하고도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뭐 5분 내에 설명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요 사안은 한 줄을 연기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기로 하겠고, 아이언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굉장한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막 히브리어 읽고 막 보내는 분들. 근데 그분이 맞는 얘기를 했는지 히브리어를 내가 모르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말이죠. 여태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 저희가 어디 장소를 하나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공지하고 개별 메일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방송을 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개별 메일을 보내드릴 텐데 그날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다 같이 밥을 간단하게 맥주라도 한잔 하는 것으로. 아이언돔 대신에 5분짜리로 짧게 아주 예기치 않았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세월호에서 지난 6월 24일 날 노트북이 하나 발견됩니다. 직원들이 쓴 노트북인 거죠. 그 노트북을 복원을 시도했어요. 그 결과 문서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국정원 지적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의 작성 일자는 2013년 2월 27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월호가 2012년 10월에 청해진 일본에서 사와요. 그리고 나서 2013년 2월까지 51억을 들여서 증개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불법 증축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연결해서 유병원 일가족, 사실은 멸문지족이죠, 이건. 유병원 씨 본인은 사망했고 장남은 구속됐고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일거에 다 잡혀 들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정사에. 보통 아버지를 잡아가면 그 명령선상에 있어도 아들은 놔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 불법 증축, 그 문제가 2013년 2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되냐면 2013년 2월 27일 날 작성된 문서예요. 불법 증개축이 있은 이후에 작성된 문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서의 제목이 국정원 지적 사항이에요. 아래 한글. 이거는 조작일 수가 없어요. 왜냐? 물속에 두 달간 있던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복원을 해서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문서는 작성자가 세월호에 근무하던 직원들, 청해진 직원이에요. 어떤 내용을 작성했냐면 이게 문서 내용입니다. 100개예요, 항목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2번 자판기 로비층 테이블 설치 여부. 국정원이 세월호에 자판기 테이블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왜 체크합니까? 잿더리 위치 선정. 오락실 바닥에 대고 타일, 천정 도색 작업. 이건 국정원이 신경 쓸 일 없잖아요. 보면은 이런 디테일한 지적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왜 국정원이 이걸 지적했지? 국정원에서는 이제 자기는 4가지 지적 사항을 했을 뿐이고 이 구체적인 것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그렇게 있죠. 따지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61번부터 80번 항목에 보면은 61번 항목 이런 게 있습니다. 3월 휴가서 작성 제출. 복지환경 작업 완료 사양서를 메일로 전송해라. 2월에 작업수당 보고서. 직원들의 휴가 계획. 작업수당 보고. 이런 거는 회계나 인사에서 할 일이잖아요. 청해지네. 그쵸? 그래서 이제 가족 대책위에서 이게 뭐냐? 이거는 국정원이 실소유주냐? 세월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논리적으로는. 얘기했더니 국정원에서 해명을 합니다. 국정원은 국토부 요청으로
세월호가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되기 위해서 보안 측정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전쟁이나 테러가 났을 때 우선 보호하는 국가 보호 장비이기 때문에 보안 측정을 3월 18일 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해명이에요. 근데 이 문서가 2월 27일 날 만들어졌다니까요. 이 해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2월 27일 날 문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모른 척 하면 3월 18일 날 우리는 이런 거 했을 뿐이야 라고 해명을 내는데, 그러면서 직원 휴가 이런 거는 우리 측정 대상이 아니,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청해진 직원들이 국정원에 자기 휴가를 너무 보고하고 싶었어. 우리 휴가가 이렇다는 거를. 그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전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 문서하고. 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다. 우리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국정원의 대응이에요. 현재까지. 그 대응을 믿을 수가 없죠. 현재.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너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정보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응모를 받겠습니다. 추리 응모를 받겠습니다. 국정원은 왜 세월호를 이렇게까지 관리하였을까? 뭔가 관리를 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목적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사실 이런 걸 밝혀내라고 특별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나온 문서와 이 해명은 전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추리 응모를 받는다는 거지. 이번에는 퀴즈가 아니라 소설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상상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소설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앞에 얘기했던 유병원 씨의 죽음에 대한 가설. 영화 한 편이잖아요. 소설 한 편이고. 저도 생각하면서 이건 뭐 소설인데? 근데 그거 외에는 앞뒤가 맞는 게 없어서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네. 소설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보여주는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만 믿어가지고는 사실 요즘 종편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유병원 관련 뉴스나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싫어, 씨발. 그다음부터. 관심이 없어져.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걸 믿지 말고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시대에 바보가 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